기더반디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아까 정진욱 총재님 그리고 황정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누추한 자리죠. 그러나 이 누추한 자리가 누군가에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소중하고 아름다움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양극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잡았는데요. 약간 4차 산업혁명하고는 좀 어긋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해서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21세기 자본의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과 IMF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고 살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대변하는 건데요.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억, 미국에서 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억 달러 이상의 가진 전 세계 부자들 중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국은 단 2%였고요. 일본은 18.5%, 그리고 미국은 28.9%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무려 74.1%가 상속 부자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돈 벌어서 아이들한테 상속해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전체 자산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 상위입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금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위 70%는 전체 소득의 18.8%밖에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1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은 8%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 정착된 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부의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157개국 중 행복 지수 57위, 국민이 느끼는 행복 불평 정도가 96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을 해조선이라고 부르죠. 유난히 행복과 멀게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 극심한 양극화로 몰락하는 중산층, 싸우기만 할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 인간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언뜻 보면 현 사회상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게 놀랍게도 고대 로마 시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고대 로마는 로마 제국을 꿈꾸면서 영토 확장에 나섰는데요. 전쟁에만 나가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라에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잡혀온 노예들에 의해서 중산층들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하고 고급진 일자리들은 귀족들의 몫이 되었고요. 이래서 중산층들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고대 로마 시대와 현재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상당히 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어렵게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국사시험 잘 봐서 대학교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 상황이 우리가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언제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지평을 높여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우리 문명이죠. 생태계 중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 큰 맘모스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인종이 있었는데요. 그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네안데르탈 이런 다양한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호모 사피엔스가 생태계,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생태계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반 하나리의 책인데요. 그 내용을 드리자면은 뒷담화와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어가 있기 이전에는 소통의 도구로 스킨십을 했죠. 스킨십을 통해서 인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무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뒷담화가 생기면서 150명까지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저쪽 무리에 가면은 대장이 힘이 세가지고 고기 잡아서 우리한테 다 나가야 된대. 뭐 이런 뒷담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리를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50명까지 확장을 했지만은 그 이상이 되면은 이 무리가 점점 달라지고 결국에는 균열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가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선대됐으면 저쪽에 있어. 우리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의 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했죠. 그래서 무한대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의 신을 통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구심점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돈이죠?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인간은 가상의 신을 통해서 똘똘 뭉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생태계의 중간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가 생태계 최정상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동기, 철기 시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열린 게 바로 농업혁명 시대인데요. 이때부터 좀 어긋난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정착을 하면서 농산물이 작물이 재배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작물들을 저축함으로써 잉여 생산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던 이 관리인들에 의해서 소유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밑에서 굽신굽신되고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요. 이게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산업혁명은 또 인간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전략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현 사회의 양극화가 만들어진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산업화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4차 산업,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1차는 증기기관의 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를 통해서 이제 하는 계기가 되고요. 이 기계혁명을, 이 1차 혁명이라면 2차 혁명은 전기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고요. 그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은 바로 이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연결의 욕망이 강화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차 산업은 지능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이 확대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 풍요는 산업화 과정에서 점점 높아졌고요.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서 정신적 황폐는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심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렇게 다보스 포럼이 열린 후 몇 개월 후 세계를 가면은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회였죠. 이 이전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로봇, AI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측면이 있는데요. 패배하고 나서 엄청난 좀 위기의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인공 기능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영역이 아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인지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는 IoT, 사무용 인터넷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로봇, 그리고 AI, 인공지능이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IoT, 사무용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하고 융합을 통해서 DBA 이해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4차 산업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과 크게 다른 변화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1차, 2차, 3차는 그냥 기계가 하던 일들을 인간이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이 기계가 인간의 유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람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 앞으로는 사람과 사물 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총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실제 공간이 가상 공간과 결합하여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보통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각 세계의 곳곳의 사람들이 연결된 이 시점을 두고 초연결 시대,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사피엔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휴대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있을 때는 음성 통화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이 짱돌만한 거 이렇게 들으면서 나 움직이면서 전화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휴대폰 2세대 같은 경우는 음성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여 데이터 통신, 문자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3세대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보급되면서 음성 문자와 음성과 문자 그리고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느리고 답답하지만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속도로 다운받을 수 있을 상황에 직면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믿기지 않는데 그런 세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 4세대는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 인터넷 물론 언제 어디 있든 게임도 가능해졌고요. 모바일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사피엔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비 생활의 패턴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보라고 한다면은 대중매체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획일적 정보, 그래서 정부나 어떤 기관들에서 보내는 그 정보들만 우리가 받아봤는데요. 지금은 그 정보에 받는 그런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의 생각이 일반화된, 그래서 1인 미디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1인 미디어가 돼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주체가 바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생각이 일반화되고 모든 정보의 공유를 검색을 통한 신뢰의 주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빠 바쁘니까 네이버 이모한테 물어봐.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이버만 검색하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사실상 여기 앞에서도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뻥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네,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가 다양해졌고 각자 내놓는 그런 의견들이 하나의 정보가 돼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소비 패턴 또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만들어가는 소비 문화가 아닌 바로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와 시대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스마트 신인류가 시장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시장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신시장에 많은 소비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는데요. 음반시장을 예를 들었고요. 일본의 음반시장과 우리나라의 음반시장 규모를 따지면 약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 콘텐츠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콘텐츠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보자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적으로 2004년도 구글을 통한 검색수 비교는 딱 100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10,000배 이상의 검색 역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한류 문화 그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방탄소년단 아시죠? 사실상 이 방탄소년단들의 움직임만 우리가 알아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업이 움직였다면 BT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트위터나 유튜브 이 SNS를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들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유 문화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BTS가 방탄소년단이 세계의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체가 바로 소비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묻히면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다양한 우리 한류 문화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여기서 별에서 온 그대 이게 중국에 수출이 됐는데요. 중국에 수출할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 장르가 일반 TV에서 방영할 수 없는 장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계인이 나오고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르였기 때문에 TV에서는 방영이 안 됐고 인터넷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별에서 온 그대를 다운받아 봤던 시청자들이 광고도 안 했는데 거기서 전전이 받는 립스틱 있죠? 입생로당에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어떤 메이커인지 찾아가지고 이거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입생로당의 립스틱이 월 2,000개 판매하던 게 10,000개 이상 1억 개 이상 판매되는 그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소비자가 앞으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연계사회, 초고속의 시장 변화 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키아, 닌텐도, 하나소닉, 소니, 모토로라 엄청난 기업들이었죠. 이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해서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시대의 주도에 편승하지 못해 문을 닫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제 변화는 세상의 법을 맞추고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안정은 어떻게 보면 태고일 뿐 안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상식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에 벗어나서 늘 변화하는 그런 상식을 담겨서 하나의 우리가 4차 산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품을 개발 제조해서 판매해서 성장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네이버 다음 국내를 따진다면 카카오톡 엄청난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은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을 얘기하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엄청난 기업들이죠.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가가 아닌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존 산업은 제품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전부 몰락을 하고 21세기의 사업인 인테크 공동체 사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회원을 모집해서 그 다양한 그러니까 회원의 수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장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생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요즘에 다양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움직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코노 이건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를 결합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그리고 지방 정권 활동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그리고 소바 2019 해서 기업 중심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럼 디테일하게 이코노미 하면은 기존 영어 사전에 잘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미와 경제의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인데요. 2000년 초반도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조선일보가 같이 공동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로 21세기의 신자본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21세기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벌써 삼성경제연구소는 2000년 초반도부터 이거를 예견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다양한 지금 삼성페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또 회원을 뺏기지 않고 다양한 회원들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플러스 공동체. 이는 지금 정부 주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사회적 경제하고 공동체 개념. 그래서 2000년 초반도에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와 합치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적 경제란 바로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자활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안전행동부, 농어촌 공동체는 농림부, 축산식품부 이렇게 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찌 보면은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잘 아시죠?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이거 우리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러한 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조차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공동체, 지금 경제 상황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경제 상황을 다른 형태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분권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또 소생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경제 활성화하고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에서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경제에 물 뿌려봤자 경제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바로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만들어가자 라는 부분의 취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광명시에 살고 있는데요. 광명시의 경우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 뭐 시민 참여 커뮤니티라든가 국민소통위원회 등등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 참여 커뮤니티의 일자리 경제 분과에 지금 또 분과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 같이 소속되어 있는 또 도요범 복지분과에 또 저 분과장님이 한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봉사는 이제 단순히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닌 저는 숨겨진 우리 인간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병상련이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활동한다기보다는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서 기부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광명시에서 이 봉사 리더 양성 프로젝트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광명시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봉사는 오래 못 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방법으로는 오래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봉사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의 형태의 활동이었다면 현대적 개념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활동이라고 규정을 짓고요.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우리의 문제 뭘까요? 바로 초양극화 사회로 인한 문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미래가 없는 우리 사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봉사단체를 전문화시키고 조직화하고 규범화해서 지금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흩어진 개인 이기주의 결집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문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공동체 문화에 속해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작아졌고 인간의 두개골이 점점 커지면서 아이 낳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요. 혼자 낳기 어려우니까 같이 옆에서 돌봐주고 또 키우는 데서도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얼마 후에 걸을 수 있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 이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봉사의 마음은 우리의 선천적인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마음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장르라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흩어진 개인 이기주의를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합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때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SK 주최로 소바 2019 그래서 소셜 밸류 커넥트 2019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뭐 정부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장이냐 불변이냐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만 따지느냐 아니면 사회적 가치까지 같이 따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SK가 이번에 나서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 구조가 이상하게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래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점점 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아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력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바꾼 게 바꿔보자. 그래서 리쇼어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윤을 조금 남겨도 우리 같이 일자리 만들어서 나누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가치 추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본 건 아니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고용주라면 누구를 고용할 건가요? 라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인간 대 기계였습니다. 로봇과 AI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바라죠. 급여를 달라고 하지, 그리고 뭐 휴가 수당을 달라고 하지, 휴가를 달라고 하지,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계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월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은 그 시대에 편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수년간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에 비해서 기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법적 보호와 해고성을 줘야 되죠. 그러나 기계는 중고로 개판해도 돈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자아성취 욕구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기계는 그렇지 않죠. 24시간 365일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를 채용할까요? 할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저희 소생 커뮤니티에서도 저라도 아마 기계를 택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20년도 71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수입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세계화, 그 세계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단지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20% 외에 80%는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물질이라는 가치 안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 아시죠? 주차장 알바생이 모녀에 의해서 무릎 꿇는 사건. 어떻게 보면 이게 현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 없는 애가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회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개월 전에 어떤 단체에 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사님,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꼭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명입니다. 바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생태계 중간에 위치했던 나약한 우리 문명이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혁명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초경쟁 사회로 인한 극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사회,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온 현재의 모습, 현 사회상에 만족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족하셨으면 여기에 아마 오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변화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제 나와 너가 아닌 바로 우리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또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폰, 각종 SNS 통해서 국가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초연결 시대를 우리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어찌되었건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군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꽤 많죠. 독일에 조선산업이 강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독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개 업체를 하나로 흡수 합병해서 이제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독일의 조선산업은 망했잖아요. 그게 아마 한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온 조선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지금 몇 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선사업이 망가지면서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자동차도 그렇죠. 철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다가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하던 일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같이 합심해야지 이 낭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떠한 삶을 살던 그는 개인의 몫이지만 그 결과의 몫 또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늘 말씀드린 게 저는 우리 여기 반대님도 계시지만 저는 돈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와서 아빠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제가 너 물어봤으니까 이거 앉아봐.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최소한 아이들한테 설명했던데요. 그 정도는 제가 아이들한테 실현시켜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기회마저도 없는 이런 세상에 내버려두고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최소한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대물림 해줘야 될 세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죠. 그 생각에 그이가 쌓이고 욕망이 되고 으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문명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은 이건 이래서 어려워, 저건 저래서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해서 막연하게 어려우라고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막연함을 펼쳐놓고 생각해보면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소생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유와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답을 찾기 이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소통으로 만들어가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 다양한 이론 서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얘기하는 개시계비가 있죠. 자신도 장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경계에서 생각하라라는 리미널 싱킹이라고 있는데요. 그 또한 거기서 경계에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오늘과 내일의 그 경계에서 사고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완은 어떻게 보면 백조잖아요. 근데 블랙스완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검은 백조가 나오면서 그 상식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0.1% 그 가능성으로 모든 상식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상식을 내려놔야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